2011년 4월 스웨덴 트로레탄에 있는 사브 공장이 멈춰섰고 조립 라인 위엔 미완성 차량들이 그대로 얼어붙은 채 남겨졌습니다. 한 번도 사브를 소유해 본 적이 없다면 이 일이 왜 중요하게 느껴지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사브 오너였다면 그 이유를 잘 알 겁니다. 좌석 사이에 있는 점화 장치, 조종석처럼 감싸는 인테리어, 그리고 도로 위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터보 사브 특유의 감각까지. 버그가 아니라 기능이었던 특이한 매력들도 알고 있을 테고요. 그래서 사브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도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이건 단순한 파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기업 논리가 어떻게 혁신을 죽이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태어난 브랜드, 자동차 이전의 사브. 사브는 기름 묻은 공구와 레이싱 포스터로 가득한 차고에서 시작된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 시작은 날카롭고 철저한 항공산업의 세계였습니다. 1937년 스웨덴은 생존을 진지하게 여기는 국가로서 군용 항공기를 만들기 위해 스벤스카 에어로플란 악티에볼라겟, 사브를 설립했습니다. 항공기를 설계한 엔지니어들은 일찌감치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웠죠. 거친 날씨에서 기계는 두 번째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항공기 수요가 줄자 사브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문을 닫을 것인가, 아니면 비행 사고방식을 새로운 분야에 접목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도로를 하늘처럼 바라봤습니다. 단순한 출력이 아니라 똑똑한 설계가 필요한 거친 환경으로 말이죠. 첫 번째 자동차 개발팀은 기존 자동차 업계 출신이 아니라 항공공학자들로 구성됐고 그 차이는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사브는 첫날부터 겉모습보다 실사용자 중심의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시야는 조종석처럼 넓어야 했고 조작계는 장갑을 낀 채로도 자연스럽게 손이 닿아야 했습니다. 차체는 공기를 뚫고 나가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듯 흘러야 했죠. 목적은 신호등에서 눈길을 끌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둡고 얼어붙고 거친 외부 세상에서도 운전자가 침착하고 안전하게 자신감 있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죠. 이 항공기 DNA는 단순히 사브의 외형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닙니다. 브랜드의 태도 자체를 결정지었습니다. 사브는 시끄럽게 튀기보단 똑똑하게 다가가고 유행을 따르기보단 실용성을 택했으며 일부러 다르게 만들기를 고집했습니다. 바로 그 고집이야말로 브랜드가 회사 문제가 되기 훨씬 전부터 마니아들의 사랑을 받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상하지만 천재적인 시절, 사브의 첫 양산차 사브 92는 1940년대 말 도로 위 그 어떤 차와도 닮지 않았습니다. 마치 풍동 실험실에서 탈출한 것 같았죠. 차체는 매끈하고 둥글게 설계됐는데 그것은 스타일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항공역학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한 결과였습니다. 구동 방식을 앞바퀴로 선택한 것도 유행을 따라간 게 아니라 눈길과 진창 위에서 더 나은 접지력을 제공하기 위해서였죠. 사브는 캘리포니아에서 드래그 레이스를 위해 만들어진 차가 아니었습니다. 사브는 스웨덴의 일월을 견디기 위해 태어났고 그걸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브는 조용히 자신만의 시그니처를 만들어냅니다. 실용성을 유난 떨지 않고도 흥미롭게 만드는 방식이죠. 1977년 사브 99 터보가 등장하며 기존의 규칙을 조용히 바꿔버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터보차저는 일반 도로용 차량에선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브는 터보를 김믹처럼 다루지 않았습니다. 일상적으로 쓰기 쉬우면서도 신뢰도 높은 방식으로 정교하게 설계했죠. 결과는 이랬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패밀리카였지만 엑셀을 밟고 잠깐의 망설임을 지나면 부스트가 작동하며 부드럽게 밀어붙이는 강력한 감각. 사브는 작은 엔진으로도 큰 차를 상대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고 그 느낌은 마니아들의 기억 속에 강렬히 새겨졌습니다. 99 터보가 불을 지폈다면 클래식 사브 900은 그 불꽃을 완전한 신념으로 키워냈습니다.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생산된 사브 900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개성이었습니다. 실내는 조종석처럼 운전자를 감쌌고 전면 유리는 넓고 탁 트인 느낌을 주었으며 조작계는 고집스러울 정도로 논리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죠. 심지어 시동키가 좌석 사이에 있는 것조차 우린 우리 방식대로 간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별났죠. 하지만 목적 있는 별남이었습니다.
모든 독특한 결정에는 이유가 있었고 오너들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1984년 사브는 9000 모델로 이그제큐티브 클래스에 진입합니다. 이 차량은 타입 4 프로젝트를 통해 이탈리아 브랜드들과 플랫폼을 공유했지만 사브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9000은 여전히 스웨덴스러웠죠. 안전하고 똑똑하고 터보 파워는 강력했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위한 설계가 느껴졌습니다. 1980년대 후반이 되자 사브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연간 약 13만 대의 판매량은 전 세계적으로는 크지 않았지만 브랜드 정체성으로는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사브는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는 차를 원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려 했을 뿐이죠. 컬트 그리고 클럽. 이쯤 되면 사브는 더 이상 일반 자동차 브랜드처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부족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우연히 사브를 사는 일은 없었죠. 도요타 코롤라나 혼다 시빅처럼 아무 생각 없이 선택되는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사브에 도달한 사람들은 보통 광고가 아닌 엔지니어링을 느끼고 싶어서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브 오너들은 문제 해결을 좋아하고 디테일을 놓치지 않으며 다른 브랜드가 신경조차 쓰지 않는 부분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브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들은 정직한 느낌이었죠. 도로를 지배하려 하지 않고 그 흐름과 함께했습니다. 터보는 단순히 속도를 올리기 위한 게 아니라 성격을 불어넣었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부드러운 부스트, 마치 출근길이 사적인 활주로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죠. 핸들링은 안전하지만 생동감 있었고 시야는 안정감을 줬으며 실내는 마치 진짜로 나쁜 날씨 속을 달려본 사람이 설계한 것처럼 세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브 오너들은 서로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단지 로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사브를 본다는 건 또 다른 신념가를 만난다는 뜻이었죠. 유행보다 논리를, 틀에 박힌 선택보다 개성을 택했으면서도 여전히 가슴이 뛰는 차를 몰 수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컬트 브랜드가 가진 위험도 있죠. 컬트를 더 이상 돌보지 않으면 그 사랑은 조용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상실이 됩니다. 그리고 사브는 이제 그 믿음을 시험받는 시대를 맞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GM의 등장, 약속과 현실. 1989년 제너럴 모터스는 사브 지분 절반을 인수했고 2000년엔 완전히 소유하게 됩니다. 겉보기엔 구원이었습니다. GM은 사브가 가질 수 없던 규모를 갖추고 있었고 사브는 GM의 스프레드시트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엔지니어링 정신을 갖고 있었죠. 그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자금과 글로벌 유통망을 줄게. 넌 계속 사브답게 있어. 처음엔 그 약속이 지켜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은 사랑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부품 공유, 단가 계산이 우선입니다. 연간 약 13만 대의 사브 판매량은 GM 입장에선 그냥 반올림 처리될 숫자였죠. 그 거대한 제국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사브는 더 효율적이고 더 공유되고 더 예측 가능해야 했습니다. 진짜 금이 간 순간은 1993년 클래식 900이 단종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 후속 모델인 신형 900은 오펠 벡트라 플랫폼 위에 만들어졌죠. 물론 나쁜 차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현대적이고 더 표준화되어 있었으며 생산도 쉬웠습니다. 하지만 뼛속까지 사브 같은 차는 아니었습니다. 핸들은 가벼워졌고 실내는 덜 감싸는 느낌이었으며 소재는 고집스럽던 오버 엔지니어링의 향취가 사라졌습니다. 마니아들은 시동도 걸기 전부터 그 차이를 직감했죠. 그게 바로 사브가 빠진 함정이었어요. 브랜드의 정체성이 일부러 다르게였다면 기업적인 평범함이 조금만 섞여도 자동차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차를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관계 자체가 변해버리는 거죠. 그때 사브는 품질을 잃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개성을 잃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개성을 잃는 건 훨씬 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입니다. 배지 엔지니어링과 정체성의 표류. 제너럴 모터스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사브를 망치기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훨씬 냉정했죠. 사브는 초대형 시스템 속에 들어간 작고 비싼 브랜드였고 그 시스템은 규모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부품 공유는 더 심해졌고 예산은 더 줄었고 일부러 별난 자유로움은 점점 기업 체크리스트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2000년대 초반쯤부터 사브는 철학보다는 플랫폼 위에서 디자인된 것 같은 차들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이름은 9.3,
9.5처럼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들렸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점점 GM 패밀리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사브는 여전히 차별화를 시도했고 조종석 같은 느낌도 살리려 애썼지만 팬들은 그 스웨덴식 감성이 점점 옅어져 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충격적인 모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005년 사브는 9EX를 출시했는데 사실상 스바루 임프레자 외건의 사브의 헤드라이트와 그릴만 붙인 차였습니다. 리뷰어들은 재밌다고 했고 오너들은 사바루라고 불렀죠. 좋은 차였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사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빌려온 이야기였죠. 더 최악은 9에서 7X였습니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플랫폼 위에 만들어진 SUV였는데 바디온 프레임 트럭에 사브 배지를 붙인 건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가장 어색한 파티의 코스튬 같았어요. 사브는 정교한 공기역학, 터보 효율성, 겨울 맞춤 논리로 이름을 쌓아온 브랜드였죠. 그런데 이제는 미국식 대형 SUV에 스웨덴 이름만 덧붙인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품 자체가 형편없었던 건 아니지만 메시지는 너무 명확했죠. 정체성을 편리함과 바꾸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컬트 브랜드에게 있어 배지, 엔지니어링이 치명적인 이유예요. BMW가 무언가를 베껴도 사람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토요타가 플랫폼을 공유해도 별말 안 하죠. 하지만 사브가 그러면 모든 전제가 무너져 버립니다. 사브는 GM의 한 가지 맛이 되려고 존재한 게 아니니까요. 사브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였으니까요. 이쯤 되면 사브는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에 갇혀 있었습니다. 대중을 끌어들이기엔 충분히 평범하지 않았고 마니아들을 만족시키기엔 충분히 특별하지도 않았던 거죠. 브랜드가 죽어간 건 실력 부족 때문이 아니었어요. 해마다 조금씩 깎여나가며 점점 더 매끈하고 얌전하고 무난해지면서 결국 잊히게 되는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충돌, 그리고 마지막 희망줄. 그러다 세계는 빙판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GM만 아프게 한 게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체의 뿌리를 흔들었죠. GM은 생존 모드로 들어갔고 그 냉혹한 계산 속에서 사브는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사치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작고 너무 틈새고 너무 수익성이 없었던 거죠. 2009년 GM은 누군가, 그게 누구든 사브를 사지 않으면 브랜드를 접겠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브 팬들에게 이건 마치 가장 좋아하는 밴드가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퇴출당하는 걸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크고 끈질겼지만 판매는 그렇지 못했죠. 그때 한 줄기 희망처럼 등장한 게 스웨덴의 하이퍼카 천재 코에니그세그였습니다. 그들이 사브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이런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죠. 엔지니어링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모습. 하지만 자금 확보에 실패했고 거래는 무너졌고 희망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 초 네덜란드의 소규모 스포츠카 브랜드 에스파이커가 등장합니다. 꿈은 컸지만 지갑은 얇았던 이 회사는 약 4억 달러의 사브를 인수했고 브랜드의 본질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잠시 동안 정말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2010년 2세대 사브 9-5가 출시됐고 날렵하고 현대적인 외관에 터보 파워, 스칸디나비안 특유의 차분함이 살아있었죠. 마침내 사브가 마땅히 가야 할 미래를 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박수 소리보다 시계 초침 소리가 더 컸습니다. 사브는 빠르게 현금을 태우고 있었고 스파이커는 공장을 돌릴 자금조차 충분치 않았으며 부품 업체들은 선지급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2011년 4월 5일 부품이 더 이상 도착하지 않자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트로레탄 공장은 조용해졌고 조립 라인엔 미완성된 구호들이 문장 중간에 멈춘 이야기처럼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사브는 결국 파산을 신청합니다. 그 마지막은 폭발이 아닌 침묵이었습니다. 사브가 남긴 것. 사브는 세상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죽은 게 아닙니다. 사브가 살아야 했던 그 세상이 더는 사브가 사브일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죠. 컬트 브랜드는 낮은 판매도 독특한 디자인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브랜드에 빠지게 만든 이유 자체를 잃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브는 현대 운전 문화 곳곳에 지문을 남겼습니다. 운전자 중심이라는 말이 마케팅 유행어가 되기 훨씬 전부터 사브는 실내를 인간의 작업 공간으로 여겼습니다.
넓은 시야, 직관적인 조작계, 차분한 인체공학 설계, 그리고 안전을 핵심 개성으로 삼았죠. 한때는 마니아의 장난처럼 여겨졌던 터보차저도 사부가 일상적인 차량에 적용해 신뢰성과 실용성, 재미를 증명하면서 오늘날의 표준이 됐습니다. 추운 기후를 위한 설계, 열선 편의장치, 똑똑한 접지력, 겨울용 구성, 사부에선 옵션이 아니라 당연한 기본값이었죠. 하지만 어쩌면 사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기능이 아니라 철학일지도 모릅니다. 자동차는 요란하지 않아도 똑똑할 수 있고 멍청하지 않으면서도 다를 수 있으며 포커스 그룹이 아니라 진짜 삶을 중심에 두고 설계될 수 있다는 철학이요. 요즘은 더 빠른 차도, 더 화려한 차도, 더 안전한 차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조용히 당신의 지성을 존중한 사람이 만든 것 같은 차는 정말 구하기 어렵죠. 그래서 사부 오너들은 진정으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차를 살려냈고 부품을 성물처럼 교환했으며 공장이 문을 닫은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도로에서 사부를 마주친다면 그건 오래된 차처럼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살아남은 아이디어 같을 거예요. 여전히 웅궁거리고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평범해지길 거부하는 사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브랜드가 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똑똑한 방식으로 다르게 존재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사람들은 사부를 사랑했습니다. GM은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사부를 죽인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장자리부터 흐릿하게 만든 끝에 영혼이 숨 쉴 공간이 사라졌던 거죠. 공장은 2011년에 멈췄지만 그 감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처럼 생각하는 자동차를 만든 회사가 있다면 그걸 탄 인간들은 절대 잊지 않으니까요.